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이틀간 대선 후보 등록을 통해 출마자들의 기호가 결정되고 나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전국은 갈등과 혼란의 연속입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결정 단일화를 둘러싼 당 지도부와 후보의 정면 충돌 등 하루가 멀다고 변수가 속출하고 있는데 잠시 후 국회에 나와 좌우지간에선 숨가쁘게 돌아가는 전국 상황을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올 시간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좀 시끄럽군요. 단일화 놓고 당 후보와 당 지도부가 맞서는 건 정말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이곳 국회 사랑제라는 곳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2차談판에 들어갔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는 당 후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지도부는 손 떼라 이렇게 말하면서 단일화 일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강압적 단일화는 감동도 서사도 없다면서 일주일간 검증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했습니다.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유나 설득을 넘어서 이제 날을 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알량한 후보자리 지키는 것 한심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11일까지 단일화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됐건 이날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해야 기호 2번을 달고 당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일정대로 다음 주말 단일화가 되면 한덕수 후보가 되더라도 기호 2번은 못 답니다. 경선을 이긴 당의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맞서는 초유의 상황인데 강원도 의원들이 전면에 서 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이 새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됐고 유상범 의원이 단일화 추진위원장입니다. 사선 한기호 의원과 친윤 이철규 의원도 신속한 단일화에 강경한 입장입니다.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박정하 의원을 제외한 강원도 국민의힘 의원 5명 모두가 김문수 후보의 반대편에서 단일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내용이 어떻게 수습되냐에 따라 대선은 물론이고 대선 이후 보수 진영에서 강원도의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쪽으로 가볼까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에 위기인가 싶었는데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고법이 첫 공판 기일을 5월 15일로 잡았다가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하자 이런 겁니다. 서울고법은 설명 자료를 통해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재판과 함께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된 셈입니다. 오히려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법관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여론은 싸늘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고 중도층은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 당원 가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입 원서 추천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쓰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강원도도 마찬가지여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릉시장을 지냈던 김한근 전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입당식에는 김 전 시장을 지지했던 시민 1000여 명이 민주당에 동반 입당해 권리당원이 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강릉을 더는 구구 정치의 상징으로 남겨둘 수 없어서 결정했다면서 기득권 카르텔과 결별하고 부끄러움을 깨트리는 싸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까지 밀어붙이던 강경 모드가 일단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대세론에 올라타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유세 컨셉을 광장으로 잡고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12일 광화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끝으로 김 기자가 바라본 국회 날씨 전해주시죠. 네,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맑은데 바로 옆 한쪽은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지성 호우라는 게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큰 피해를 불러오기도 하는데 돌발 상황에 유의하면서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회 나우 김도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결국 나도 백수가 됐네. 그래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다가 일구해야지. 잠깐, 여러분 실업급여 그냥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갑작스럽게 실직한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실업급여. 그런데 조건이 안 되면 못 받는 사실 의외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타의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뒀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일하면서 냈던 보험으로 다시 일 구할 때까지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거죠. 근데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최소 180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단기 알바라면 받기 어렵겠죠. 조건 2.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된 경우 등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냥 나 일하기 싫어서 그만뒀어요? 안 됩니다. 조건 3. 적극적인 구직활동. 받는 동안에도 취업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최소 4주에 한 번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계약직 끝나고도 실업급여 받았는데요. 네, 맞아요. 계약 만료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근데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괴롭힘, 야근 강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인정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주나요?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기준으로 하며 하루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상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하루 평균 임금은 약 83,333원입니다. 하루 지급의 83,333원 곱하기 60%는 약 5만 원입니다. 이는 하한액인 64,192원보다 낮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64,192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64,192 곱하기 30일은 약 192만 5,76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먼저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후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가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인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편리하죠. 그 후에는 1차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됩니다. 그 뒤에는 4주에 한 번씩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 인정일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최근 일부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구직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퇴사를 불법적으로 조작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에게는 과거 지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럴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돕는 게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잘 모르고 신청하면 이건 못 받네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확한 조건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강릉 하면은 동해 푸른 바다, 또 커피 향이 어우러진 강원도의 대표 관광지죠. 최근에 관광 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마이스 산업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김홍규 강릉시장 모시고 강릉의 미래, 마이스 도시 기대해도 될까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강릉시장 김홍규입니다. 예.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지역 마이스 산업에 관심 가져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겹경사가 있어요.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도 글로벌 K 컨벤션 육성 공모사업 그리고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 사업에 연이어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최근에 2개의 공모에 동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마이스 산업을 도전하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공모로 지원받은 예산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 마이스 산업을 잘 일으키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 공모 덕분에 제1회 강릉 천연물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문체부 관계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시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마이스 산업이 어떤 거고 또 왜 육성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마이스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우리 시가 했을 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가진 적도 있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우리 시에 딱 맞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본 사업은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선 실기 때 이미 계획했던 사업이고 제가 이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체든 행정이든 다 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을 성장시키고 우리 주민들을 잘 살게 하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에 한 해 3,500만 전후의 방문객들이 오는데 사실 머무는 시간을 따져보면 타 지역의 관광지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얼마나 머무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좀 더 많은 방문객들이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우리 시민의 소득도 좀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채택한 사업이 마이스 산업이고 또 우리는 다행스럽게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과 또 전시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벤션은 26년 ITS 세계 총회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 6월이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전시시설은 그간 올림픽을 치고 나면 그 시설 활용에 대해서 다들 고민이 많으셨는데 저희 지역 빙상 부분 체육시설은 앞으로 전시시설로 활용해서 앞으로 마이스 산업을 하는데 큰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이런 시설을 통해서 또 각종 총회, 학회, 박람회 등을 통해서 가급적 우리 지역에 여러 날 머물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소상공인이 80% 있는 강릉의 소상공인들,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소득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 마이스 산업이 강릉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시장님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한 해 마이스 산업 시장이 4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 건수로 봤을 때는 한 9,300건 정도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중에 한 10%만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 강릉 지역의 총 생산량의 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한 20% 정도 우리가 앞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해 나가면 우리 전 생산량의 15%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또 모든 지역이 그렇지만 우리 지역도 모든 업종, 업태가 가공업입니다. 21만의 수요로는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가급적 유동인구, 관계인구를 많이 만들어서 소상공인이 가득한 우리 강릉 시민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한다는 생각이 이 마이스 사업이 그중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당장 내년에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가 강릉에서 열리잖아요. 이걸 위해서 마이스 산업에 꽂힌 강릉 컨벤션 센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건립 중이라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마이스 산업의 기반인 컨벤션
또 20년 ITS 세계 총회를 위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약 1,250억 원을 들여서 짓고 있고요. 지금 공정률은 약 한 15% 정도 됩니다. 예. 규모는 한 2,500명이 한 공간에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중회의실 4개, 소회의실 한 5개 정도, 15개 정도 보완해서 그런 큰 규모의 이제 컨벤션이 지어집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홍보하고 싶은 것은 예. 그런 컨벤션과 함께 그간 우리가 ITS를 준비하는 도시답게 그간 도시 전반에 대해서 실증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 750억 원 들여서 스마트 교통 체계를 갖췄고 또 자율운행차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릉을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분들께서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장님, 강릉의 마이스 산업을 한 단계 네. 좀 업그레이드하는 네. 도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마이스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의 기능, 전시 기능만 있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요즘은 여러 날 이제 박람회 전시를 하다 보니까 회의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좀 즐기기도 하고 또 맛집도 찾아다니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때로는 회의하는 기간 동안 그 휴식 시간에 또 가족과 동반하는 그런 이제 사례를 또 많이 있어서 어찌 보면 관광도시, 관광 자원이 많은 관광도시가 마이스 산업을 하면 좀 더 복합적인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러고 보면 상당히 매력 있는 도시다. 관광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바닷가 솔밭 그런 소량 가득한 그런 자연에서 또 웰빙도 하고 요즘 많은 도시들이 이제 워케이션 또는 윌리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 강릉도 좀 더 워케이션 할 수 있는 또 윌리스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보강해 나가는 것이 마이스 산업을 끌어가는 마이스 산업 도시 강릉이 앞으로 갖춰야 될 또 보완해야 될 그럴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네. 초대 손님이 고른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강릉의 미래, 마이스 도시 기대해도 될까였는데 이것에 맞는 이슈 토크 히트송 어떤 곡을 고르셨어요? 제가 이제 꽃길 인생이라는 박성현의 노래를 이따금씩 듣는데 거기에 가사에 보면 너를 만나서 또 너를 얻어서 꽃길이라고 이런 이제 가사가 나옵니다. 예. 우리 강릉시가 마이스 산업을 만나서 늘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가 담겨 있고요. 참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도시가 강릉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 또 편리한 교통 접근성, 그리고 뛰어난 또 문화 관광 자원까지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데 강릉시가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의 중심 도시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홍규 강릉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 그리워하는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한 카드사에서 실시한 가정의 달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어버이날 선물 평균 예산은 약 29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도민들은 얼마 정도의 선물을 주고받고 싶어 할까요? 이제는 손자들이 다 커서 이제 자기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뭐 크게 용돈도 크게 그렇게 바라지 않대요. 그래도 주면 좋겠죠. 용돈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20만 원 정도. 어버이날이라고 꽃이라도 한 송이 사다 주면 감사하죠. 인당 한 10만 원 정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술을 좋아해서 위스키 같은 거 하나. 본가에 방문해서 카네이션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돈은 많이 없어서 각각 10만 원씩. 따로 선물을 해드리기보다는 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을까. 내년 이맘때면 어떤 선물을 어느 정도 해야 하나 고민되는데요. 실속 있는 선물, 정성 담은 선물. 과연 사람들은 어느 것을 더 선호할까요? 용돈, 손편지. 편지가 조금 더 좋아요. 용돈보다도. 아이들이 손자들이나 좀 내 자식들이 그 돈도 돈이지만은 손편지에 쓰는 것이 더 좋죠. 받는 입장에서는. 직접 만든 게. 성의껏
만들어서 주는. 사실은 저희 작은 아들이 이제 좀 이따 결혼하는데 그 여친이 그런 거 진짜 만들어서 주면 감사하다고 그럴 건데 해주지 안 해줄지 모르겠어요. 100억 받고 본인 랜덤 돌리게 돼. 그대로 지낸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방송인데 제가 100만 원인데 진심을 담아주세요. 100만 원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들과 1박 2일 제일 좋아하는 여행과 1일. 당연히 가족과 1박 2일 여행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 너무 좋기도 했었고 연예인은 항상 꿈에만 그리기 때문에 가족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1박 2일 여행인데 좋아하는 연예인과 1일 데이트. 그래도 부모님과 1박 2일 여행이 더 낫지 않을까. 부모님과 1박 2일 여행이 좀 더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좀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과 1박 2일 여행인데 좋아하는 연예인과 1일 데이트. 좋아하는 연예인과 1일 데이트 하겠습니다. 가족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연예인은 쉽게 못 보기 때문에 연예인과 데이트 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은 황금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가족들과 멀리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한편 여행할 때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연휴에도 있고 해서 근데 좀 내기가 아직 어려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문화재가 있는 곳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연을 좋아해서 좀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는 자연 명소가 더 좋지요. 한적한 곳이.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저 춘천에 소양강 댐 거기를 좀 왔습니다. 거기도. 부모님과 같이 가는 여행이니까 부모님이 쇼핑을 많이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문화 체험하는 게 더 좋아서 하고 해외 생각하면 다른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핫플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역이나 그 나라의 핫플을 가면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분위기인지도 알 수 있어가지고. 선물의 가격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선물을 주고받는 순간들일 텐데요. 도민들이 꼽는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써주셨던 편지? 어렸을 때 받은 거였는데 커서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한테. 근데 어렸을 때 썼던 편지를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뭐라고 해야 돼? 소중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가치 있는 선물. 그 어버이날 그 아울렛 매장 가서 그 엄마가 보라색 좋아한다고 그 보라색 잠바를 사다 주는 게 그때 기억이 그게 참 많이 나요. 유일한 내 편, 확실한 내 편. 엄마, 아빠 이제 좀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사랑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같은 존재? 저희 부모님이 생각보다 젊으세요. 다른 제 또래 부모님의 나이보다. 그런 세대의 고충 같은 것도 잘 이해해 주시고 해서 친구처럼 먼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자라기도 했고 거의 항상 모든 걸 같이 해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소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항상 사랑하고요. 그리고 항상 보고 싶고 항상 감사합니다. 값비싸고 근사한 선물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의미 있을 텐데요. 올해 가정의 달은 서로에게 따뜻한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전국은 혼돈, 카오스 상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대선판을 뒤흔드는 변수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선 혼선의 대선 전국, 경랑 속으로 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 살펴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대응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제였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15일로 당초에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하자는 얘기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을 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이 고법에서 상당히 좀 현명한 판단을 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예정된 15일 날 그냥 선고를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면은 뭐 이 사법의 정치화가 또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선거 개입이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재판하기만 해도. 근데 일단 선거 이후로 미룬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혼란 뭐 이런 것들을 줄이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기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명분으로는 이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재판부에서도 압박이 많이 있었다는 것들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고에 대한 부분들을 전례 없이 빠르게 판결을 한 이후에 사법부 내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내부가 이제 심각하게 균열과 갈등이 있는 부분들, 이걸 봉합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고법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느껴져서 선거 이후로 연기를 한 결정을 한 것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대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너무 서둘러서 일찍 하다 보니까 사법부의 이제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는 부분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고법에서도 이 재판 기일을 너무 무리하게 일찍 잡다 보니까 잡고 또 이후에 이제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사법부의 신뢰에 약간 흠집이 났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지금이 신분 사회인가 대한민국이 신분 사회로 역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왕이나 귀족, 뭐 양반 등의 고위층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이 사실 경미하게 적용이 됐거든요. 지금 이러한 결정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결국 정치인들에게는 직업상 통로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본인의 직업상의 이유로 내가 사업 때문에 외국에 나가야 된다. 혹은 뭐 계약을 체결하려 그날 재판에 못 간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연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연기를 해줬다는 것이 약간 정치인과 일반인의 신분을 나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어떠한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권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재판은 10분도 안 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은 5분도 안 걸려요. 법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 합치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잡혔으면 그 주변의 선거 일정을 충분히 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민주당에 있는 선거 TF팀이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고려 없이 그냥 일정을 대선 이후로 넘긴다?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은 전혀 납득이 될 수가 없고 마치 대한민국이 신분사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반 정치인에 대한 부분들의 선거를 너무 늦춘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뭐 신경호 교육감 재판 같은 경우에도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너무 번갯불에 콩고먹듯이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법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사법부가 스스로 자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일을 좀 연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빨리 잡았다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표현에 불과하고요. 이 사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범행 시간, 범행 장소, 범행의 행위의 태양, 말 2번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 2년 2개월, 항소심에서 8개월을 끌어오면서 무려 1, 2심 합쳐서 30개월을 끌어왔습니다. 이 와중에 대법원이 더 판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법리만 보면 되는데 법리만 보면 되니까 이거는 우리 법관 회의를 통해서 전원합의체에서 얘기를 해봤더니 법이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으로 돌려보낸 것인데 서울 고등법원에서 애초에 그러면 기일을 빨리 잡지 말던가 기일을 잡았다가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이런 압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로스쿨 체제지만 아마 이분들은 사법연수원 체제에서 판사님이 되셨을 텐데 판사가 되려면 이 정도의 기간과 강골이 없습니까?
헌법 103조에 의하면 재판관들 모두 독립성이 있습니다. 이 독립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지 미리 뭐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눈치 보는 겁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법에서 아예 날짜를 처음에 잡았을 때 이렇게 빨리 잡지 않았으면 이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법에서도 너무 빨리 재판이 진행됐고 그리고 나서 고법에 넘어왔는데 그 기일도 너무 짧았고 그리고 뭐 송달하는데 뭐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였다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누가 송달했을 때 대법원에서 막 쫓아가가지고 그걸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대법이나 고법에서 너무 많이 했고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고법에서 선거 이후의 날짜를 초반부터 잡았으면 이런 논란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파기환 송심 재판도 많이 해봤잖아요. 일반적인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재판이에요. 파기환 송심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잡아도 되고 아니 이재명이 지금 다른 사건에서 본인이 송달을 안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게 반추가 돼서 귀납적 추리에 의해서 이 피고인 이재명 어차피 송달을 안 받을 것 같으니 집행관 송달을 하자. 이 결정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남은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밝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어요. 현직 판사마저 공개적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중립을 해쳤다는 거는 뭐 민주당의 주장일 뿐인 것이고요. 지금 공정성 논란이라고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공정성 논란이라는 자막도 뭐 일각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3,300명이 있는데 그중에 두 분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이게 보도가 되면서 마치 판사들도 독려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3,300명 중에 두 분입니다. 뭐 충분히 그 정도 0.001%의 의견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있는 3,300명에서 2명을 뺀 3,298명 분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봤을 때 공정성의 손상은 있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공정성의 손상이 있었다면 전원 합의체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전원 합의체 대법관들은 여러분들 그 대법관들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분들도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를 파기환송했고 나머지 2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결정을 안 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정치적으로 갈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판사분들이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한 게 이제 2명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인터넷에서 올리신 분들이야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꼭 그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입장 표면들 대법에서 지금 너무 이례적이지 않은 판단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입장을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다 파악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법원 내부의 핵심 관계자가 아닌 이상 뭐 판사분들이 따로 입장을 낼 수도 입장이나 이런 걸 전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법부의 이례적인 판단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법부에서 좀 이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영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영역. 예를 들면은 이제 흉악범이 있어요. 흉악범이 있는데 그 형량이 너무 가벼워요. 그럼 저는 이 재판부에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가중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례적인 판단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개혁이나 이런 걸로 필요하러 위해서 하는 판단들 예를 들면 이제 기후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력한 주문을 하는 판단 이런 거는 좀 이례적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은 진영이 명확하게 갈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례적으로 했을 때 이런 논란이 나올 거라는 거는 뻔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진행하면서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재판부에서 자처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례적이지 않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을 2년 2개월을 끌어온 그 판사님은 또 공정성을 민주당 쪽에 입장을 들어서 훼손한 겁니까? 그렇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하고 있어요. 대장동, 백형동, 성남FC 사건, 대한민국 최대의 개발 비리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위중교사 사건도 있고요. 1심에서 지금 무죄가 나왔죠. 그 사건, 이재명에게 누구나 법조인들이 유죄가 나올 거라 봤는데 증인에게 그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해주면서 이것대로 말을 해라고 했는데 그게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판사님에 대해서는 또 공정성이 없는 겁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판결 말고. 네. 우리 판사님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 103조 독립성에 대해서 저는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뭐 특정한 단체에 가입한 판사다 그래서 공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판사들의 판단에 대해서 판례 평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정치적으로 좌우에 대해서 공정성에 휘말리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이 절차적인 문제도 이례적이지 않다니까요. 절차적인 문제도 판사가 갖고 있는 공정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비판하는 거는 그 일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들 있잖아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있습니다. 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다소 제한돼요.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의해서 약간 다소 제한됩니다. 침해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적으로 표현해서는 공무원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저는 이례적으로 너무 길게 끄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례적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이 부분도 문제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에 이제 시간 끌기 작전 이런 건 전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 대법원 판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례적으로 급격하게 갔다는 것들이 많은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네.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쪽 분위기 봤고요. 네.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죠. 국민의힘은 어쨌든 극심한 내용에 빠졌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전 총리 단일화 회동 가졌지만 보신 것처럼 입장차만 확인을 했죠. 더 놀라운 게 김문수 당 후보죠. 당 후보하고 당 지도부 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맹비난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굉장히 초유의 일인 것 같은데 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참담하고 예, 암담합니다. 예. 정말 속보들을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 지경까지 왔나 생각이 들고요. 예. 기존에 제가 당을 상대로 뭐 소송을 맡았던 당을 대리해서 맡았던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은 대부분 당 외부에 있는 사람이 정당에 대해서 공격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당을 대리해서 맡았던 것이고 제가 그나마 당을 상대로 소송을 맡았던 것은 이준석 당대표 축출 사건에서 이준석 당시 지금 대선 후보죠. 이준석 당대표를 제가 대리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뭐 가처분 소송이나 소송을 건 적은 있는데 지금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뭐 소송을 준비하던가 혹은 강력히 공격을 하면서 또 당 지도부 측에 있는 의원총회에 있는 다수의 의원들도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와 콩가루 집안이 국힘 이 상황을 보고 정말 경의를 표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공당에서 선출한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힘 지도부는 자기 당에서 선출한 후보를 밀지 않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한덕수 후보를 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뻔히 보이다 보니까 아니 나는 경선을 치열하게 치르고 올라오고 한 경선 비용이 뭐 3억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3억도 내고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올라와 봤는데 뭐 자기네 당의 후보로서는 대우도 안 해주고 아예 후보 됐으니까 빨리 이제 한덕수 후보랑 단일하세요. 이렇게 너무 예우 없게 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께서도 엄청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총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점입가경이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한 TV 작가분들께서도 스토리를 쓸 때 이렇게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하루하루 너무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정말 근데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전까지는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집권 여당까지 한 당에서 당내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나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하고 화가 나요. 네. 제가 김문수 후보님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식당에 예약을 할 때 전화해서 다음 주에 갈게요 예약을 하면서 다음 주 무슨 요일에 갈지 점심에 갈지 저녁에 갈지 메뉴는 뭘로 할지 얘기를 해야지 식당 주인이 준비를 하는데 식당은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데 8시 반에 갑자기 특 가서 밥 달라면 밥을 어떻게 줍니까? 심지어 지금 그 식당이 이번 주 일요일 마감이에요. 이게 식당 주인 이번 주 일요일 마감인데 갑자기 다음 주에 저는 찾아가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김문수 후보님이 당초에 얘기했던 것이 단일화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정말 내뱉은 말은 지켜야지 정치인이 되고 이게 아니면 이재명하고 다른 꼴이 뭐가 됩니까? 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도 뭐 약속은 했어요. 네. 근데
경선 끝나고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지도부가 가가지고 이제 단일화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공당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까지 되는데 너무 예우를 안 지키고 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걸 봐도,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김문수 후보만 비판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경선에 들어갔던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이건 아니다. 당내에서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도부가 친윤 지도부죠. 국힘 지도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드리자면 나경원 의원 말씀하셔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사무실은 한덕수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의총장에서 김문수를 이렇게 내치면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자, 당에서는 당 지도부는 손 떼십시오. 뭐 단식을 하고 뭘 하고 손 다 떼시고 나경원 의원한테 외곽에서 둘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혀라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단일화 과정을 총책을 맡겼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었던 의원들이 지금 의총에 가서 김문수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더 그 얘기가 간극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경원이 고사하실 것 같아요. 이 싸움에 괜히 끼고 싶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 두고 충돌해 오지 않았습니까? 당무 우선권으로 당 결정을 윤 의원이 무력화할 수가 있나요? 일단 당무 우선권 이거 생소한 얘기예요. 저도 정당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부분들인데요. 국힘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국힘의 당원 당규까지도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당무 우선권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국힘 당원에 이제 74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딱 보니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되게 존중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 해가지고 지도부는 빠져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고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할 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서로 입장도 다르고 해서 나중에 법적 분쟁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시스템이 되게 일반 뭐 평상시에는 뭐 선출된 지도부나 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의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선거 시기에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위원장 선출하고 하는데 그거의 최고 의사 결정은 대부분 후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 단일화를 하든 정책을 결정하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보가 존중돼야 되는데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당무선까지도 발동을 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서로 지금 의견이 다르고 첨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또 가지 않을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또 연출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것이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주의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활성화? 네,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74조, 당원 74조 당무 우선권은 그냥 무제한 당무 우선권이 아니에요. 제한적 당무 우선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조항을 읽어보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에서 우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필요한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조직 구성이나 혹은 뭐 전략적 구성이나 전략적 진두지휘에 대해서 당무 우선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지만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 대표 그 대선 후보자께서도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당선이 됐지만 그 외에 당 지도부도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총의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자 측에서 먼저 지금 가처분 신청이나 좀 걸고 있는데 법적 싸움으로 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싸움 되는 거죠. 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싸움은 좀 자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당무 우선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 좀 봤을 때 당무 우선권이 우선이냐 지금 지도부의 권한이 우선이냐 했을 때 저는 지금 국힘의 상황이 이 비대위원장이에요. 권영세 의원. 일단은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비대위원장은. 근데 그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의 투표도 있고 여론조사도 했기 때문에 누가 더 그 민주주의에 입안했을 때 권한이 더 강하냐로 봤을 때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더 강하지 않냐. 아무래도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서 일단 후보에 대한 권한을 존중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당의 운영 원칙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해본 사건 저밖에 없죠.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전 당원의 투표를 통해 당선됐어요.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이준석을 축출한다면서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갑자기 앉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제가 가처분해서 한번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현재 당원으로 개정을 해서 그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니까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정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원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 야, 정당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해라고 되기 네. 때문에 아마 가처분 사건들이 대부분 그래서 네. 기각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판세를 보면은 시간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거는 한덕수 후보 그렇죠. 네. 아닐까 싶습니다.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넘기면은 2번 달 수 없죠. 네. 그렇죠. 당으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 일각에서는 한 후보가 포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단일화 확률 강 변호사님 몇 % 정도 주시겠어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5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그 이후에 단일화는 없습니다. 근데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하려면 오늘 뭐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 작업에 착수를 했어요. 일단은 둘은 계속 만나게 한다는 거고 작업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아마 그 소정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5월 10일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둘이 그 당에서 결정을 내릴 것인데 저는 단일화될 확률은 그래도 51%는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근데 한덕수 후보 측에서 전략적으로 미스난 게 뭐냐면 어제 이제 한덕수 후보 측에서 나왔던 발언이 나는 단일화가 안 되면 본 후보 등록은 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전략적 미스 발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다시 한번 공고히 가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 지도부에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나경원 의원이나 혹은 당 사무국이나 좀 맡겨가지고 단일화 과정에 다 좀 손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1% 예측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후보가 이제 본선 등록 안 하겠다고 한 발언 때문에 단일화가 깨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시간도 우리 편이고 조금 버티면은 내가 2번 달고 후보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인이 대선 후보로 뛴다는 거는 뭐 당락 유무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거는 뜻깊은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달 수 있는데 한덕수 후보가 본선 등록은 안 하겠다고요. 그래가지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는 배수진을 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진 입수한 꼴이 돼버렸다. 이렇게 봐요. 땡큐죠, 땡큐. 완전히 그냥, 김문수 입장에서 땡큐죠. 땡큐죠. 완전 땡큐고 그냥 입수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한덕수 후보가 이제 그 관료 출신이시다 보니까 정치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료 출신 분들은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데 정치인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가 중요한 건데 한덕수 후보께서는 상대방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나는 배수진을 친 거야. 그냥 이러면서 질러버리면서 지금 이 솔직히 말해 좀 표현이 그런데 아사리판이 났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일화가 안 되면 본 후보로서 자금적으로 버티기가 굉장히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루에도 뭐 1, 2억씩, 2, 3억씩 깨지는 게 대선인데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인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본 후보의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김문수 캠프 측에서는 정말 쌍수 들고 만세 환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덕수 보면은 야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완주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접을 때는 뭐 보세 너무 팁을 드리는 건가 제가? 너무 그냥 이렇게 접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본선 후보 등록도 안 한다는 사람을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누가 데리고 왔냐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본선 진짜 등록하지도 않은 일을 사람은. 하다가 한덕수 후보자의 그 말을 보고 본 후보 등록 안 했다 보고 펜을 떨겼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야 저게 이렇게 떨겼어. 저는 아는 후배랑 내기를 했거든요. 등록할 거냐고요. 바로 보내줬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단일화 문제에 둘러싼 갈등 계속 커지면은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아주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윤 의원님. 단일화는 했어도 효과가 없을 거고 지금은 이 판이 효과가 아니라 거의 마이너스 100% 정도 되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단일화가 점점 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 대련인 줄 알았더니 약속 대련은 아니고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깊은 골 사이에 채울 수 있는 물은 많아진다. 단일화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를 해도 한덕수 저는 이렇게 봐요. 내란 옹호 한덕수, 내란 방조 한덕수, 그리고 내란 옹호 김문수 그나물의 근밥이다. 그래서 단일화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혼돈의 대선 종국 경랑 속으로였는데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 변호사님. 네, 저는 거대 양당 점입 가경. 민주당은 지금 입법 폭주로 이재명만을 살리기 위해서 점입 가경이고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위해서 점입 가경이다. 그 외에 개혁신당이나 정의당이나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님. 예, 대선 코앞 스스로 무너지는 국힘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 줄 평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제 마음.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26일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판은 요동치고 있고요. 과연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좌우지간은 계속해서 대선 이슈를 분석하고 그 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Hello,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 Hello,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